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들고 있었어요. 옆집 현관문을 바라보는 시선도 숨소리도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4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평일 오후 2시 이 시간에는 대부분의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만 재택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작가였고 그래서 이 시간의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옆집 401호 앞에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파란색 벨크로 신발이었습니다. 크기로 보아 4~5살쯤 되는 아이의 것 같았지요. 그 신발 위에는 공룡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년 전 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옆집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은 30평대 아파트로 들어왔고 이삿짐도 많지 않았지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왔어요. 첫 인사를 나누던 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케이크를 건넬 때 그녀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았지만 시선은 계속 제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남편분께도 인사드려야 하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인사하세요. 그녀가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으니까요. 결혼 6년 차였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웃과의 교류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무엇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지 물었지만 그냥 회사 메일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 출근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했고 늦게 들어온 날에도 저에게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요. 그가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 준호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지도 않았고 향수 냄새를 풍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피곤해 보였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 습관이 생겼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제가 무심코 그의 핸드폰을 집으려고 하면 재빨리 낚아채듯 가져가곤 했지요. 왜 그래요? 아, 회사에서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늘 침착했습니다. 표정도 평온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믿었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복도에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지요. 남편이 혜진의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진은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있었고요. 둘 다 제가 거기 서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회사 서류를 전달하러 왔어요. 준호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요. 혜진 씨가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디자인 업체 소속이거든요. 급한 수정 사항이 있어서요. 그날 저녁 저는 혜진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 남편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사이트에는 동화책 사파와 캐릭터 디자인만 가득했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샤워를 오래 했습니다.
평소보다 한참을 더 있다가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네, 혼자? 네. 대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옆집 문 앞을 지나가는 시간을, 퇴근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시간을, 야근한다고 말하는 날의 패턴을, 모든 것이 조금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유를 사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을 봤어요. 혜진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공룡 티셔츠를 입고 파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까치발을 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아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모양.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보여주셨던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아이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혜진의 시선과 마주쳤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우유팩이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집 앞에 놓인 작은 운동화를 보고 있습니다. 공룡 스티커가 붙은 파란 신발을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야근할 것 같아요. 저녁 먼저 드세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현관문 앞에 선 채로 그 작은 신발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복도의 센서등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어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 꾸러미가 신발장 위에 놓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소리였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모든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불도 안 켜고 뭐 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손을 뻗어 거실등 스위치를 눌렀지요. 환한 빛이 켜졌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어요. 셔츠 소매도 걷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오늘 야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늘 정말 야근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넥타이를 푸는 동작 그대로요.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무슨 말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야근했냐고요. 했죠. 왜요? 거짓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회사에 전화했어요. 준호 씨 야근 안 한다고 하던데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넥타이를 완전히 풀었어요.
그걸 소파에 던지고는 저를 마주봤습니다. 왜 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하네요. 어디 있었어요?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요. 회사 밖에서요. 누구랑요? 디자인 업체 사람들이랑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을 텐데 오늘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혜진 씨도 있었어요? 뭐라고요? 옆집 혜진 씨요. 같이 있었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로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뭘요? 혜진 씨랑 관계 있죠? 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지요. 미안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요? 2년 전쯤이요. 2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속인 거예요? 2년 동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요? 2년이나 거짓말을 하고 옆집에서 바람을 피우고 그걸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바라봤지요. 설명할게요. 들어만 주세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하려고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 뜻 없었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게 됐고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혜진 씨가 택배를 못 받아서 제가 대신 받아줬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요? 자꾸 마주치게 됐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요. 그게 이유가 돼요? 아니요. 이유가 안 되죠.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외로웠어요. 혜진 씨도 저도요. 그녀는 혼자 살면서 힘들어했고 저는 당신이 바빠서요. 저 탓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어느 순간 선을 넘었고 그 뒤로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요. 아, 당신 얼굴 그대로던데요. 몇 살이에요? 4살이요. 이름은요? 준서요. 준서. 준호의 준자를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작년 명절에 제가 친정 간 사이에 혜진 씨 만났죠? 네, 출장 간다고 했던 날들도요? 네.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도 전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어섰어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요? 짐 쌀 거예요. 당신 짐이요. 여보, 제발.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다 싸서 나가세요. 친구 집이든 어디든 가요. 알았어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아파트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TV를 보고 있겠지요. 평범한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짐을 들고 나왔어요. 큰 가방 하나와 서류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가볼게요. 가요. 연락할게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위자료 불륜 같은 단어들을 쳤습니다. 여러 개의 사이트가 떴지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누르려다가 또 지웠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옆집 401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혜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요. 준서. 4살짜리 남자아이. 남편과 똑같이 생긴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혜진을 향한 분노, 남편을 향한 분노, 그리고 이 상황 전체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4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요.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보고 밝게 인사하던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지요.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혜진을 찾아가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사를 가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어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수도 없었지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혜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는 잠들었을까요? 그 집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남편은 그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 혜진의 표정, 아이의 미소. 모든 것이 어두운 눈꺼풀 뒤에서 되살아났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옆집의 불빛을 바라보면서요.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은 채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지켜봤지요. 어둠이 회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희끄무레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6시가 되었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집안옷이 아니라 외출복을 꺼냈어요. 검은색 니트와 청바지였습니다. 머리를 묶고 간단하게 화장도 했지요.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7시 30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옆집 401호의 문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어요.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시린 것 같았지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아파트 입구가 보였거든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8시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 아이 손을 잡은 엄마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요. 그때 혜진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준서였습니다. 아이는 노란색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혜진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지요. 아이는 종종 걸음으로 엄마를 따라갔어요. 엄마, 오늘 준서 생일이래.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그래? 그럼 친구한테 축하한다고 해야지. 응, 선물도 줄 거야. 착하네. 우리 준서. 혜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습니다. 엄마와 아들. 아침에 어린이집 가는 흔한 풍경.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칼날 같았어요. 어린이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혜진은 아이에게 뽀뽀를 해주었어요. 아이가 웃으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혜진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지요.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혜진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다시 따라갔습니다. 혜진은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지요.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같은 버스에 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혜진이 내렸습니다. 저도 서둘러 내렸어요. 낯선 동네였습니다. 주택가였어요. 오래된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혜진은 한 빌라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곧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나왔지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왔구나.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들어와. 혜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길 건너편에 섰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고 싶었어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혜진이 나왔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찬통이 보였어요. 그녀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같은 버스를 탔어요. 이번에는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혜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선생님. 아,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내드릴게요. 일 관련 통화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통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먼저 내렸어요. 저는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지요. 혜진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4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내렸어요. 401호로 향했습니다. 저도 내렸지요. 혜진 씨, 제가 불렀습니다. 혜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쁜데요. 오래 안 걸려요. 10분만요. 혜진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어요. 아이 장난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업용 책상이 있었지요. 노트북과 타블렛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혜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혜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요.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언제부터였어요? 2년 전이요. 왜요? 이유가 있나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처음엔 친구처럼 이야기만 나눴는데, 어느 순간, 아이는요? 제가 낳고 싶었어요. 준호 씨는 알고 있었어요? 네. 낙태하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낳고 싶었어요.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준호 씨가 도와줬나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그게 전부예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외로웠어요. 그게 이유가 돼요? 아니요. 안 되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일도 불규칙하고, 준서 키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 남편을 빼앗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혜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아야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혜진도 피해자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어요. 아픈 어머니, 혼자 키우는 아이, 불안정한 일. 그녀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준서는 아빠를 아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모른다고 했어요. 언젠가 알게 되겠네요. 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사 가세요. 여기서요. 네. 이사 가라고요. 빨리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 저도, 당신도, 준서도 힘들어요. 이사 가세요. 알겠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지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가 몇 통 있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설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레였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는 모습이요. 그리고 준서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4살 아이.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몰랐어요. 이혼하는 게 맞나요? 용서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모든 걸 잊는 게 맞나요? 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어요. 조용한 소리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없이 오래요. 변호사 상담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멈추지 않았어요. 인터폰 화면에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수염도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열어줘요. 제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렸지요. 이야기 좀 해요. 제발요. 돌아가세요. 인터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이야기 안 하면 안 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래도 안 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들어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지요. 앉아요. 고마워요. 그가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혼 취소해줘요.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한테 연락했다는 거 알아요. 그러지 말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혜진한테서 들었어요. 당신이 찾아갔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이랑 아직도 연락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직도 연락하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 좀 들어봐요. 싫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 번만요. 한 번만 들어줘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팔짱을 꼈어요. 말해보세요. 준호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사랑하면서 바람을 피워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나빴어요. 하지만 뭐요? 혜진이도 힘들었어요. 가슴에 뭔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혜진이도 힘들었다고요. 혼자서 그만해요. 어머니도 아프시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그만하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일어섰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그 여자 감싸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당신 2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왔어요. 손대지 마세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손대지 말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신, 아직도 혜진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자꾸 그 여자 감싸잖아요. 힘들었대요. 어머니 아프대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만 사랑해요. 거짓말. 제가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해요. 2년 동안 속이고, 옆집에서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만들어요? 실수였어요. 실수. 2년이나 계속된 게 실수예요.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라 돌아봤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저 여자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준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안 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부인분. 계시죠?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할 이야기 없어요. 있어요. 꼭 해야 해요. 싫어요. 돌아가세요. 준서에 관한 거예요.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이 들어왔어요. 그녀도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혜진이 준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았어요. 준서가 아파요. 뭐라고요? 백혈병이에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를 붙잡았지요. 백혈병이라니. 언제?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진단받았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식이 필요해요. 이식? 골수 이식이요. 가족이 우선이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어요. 준호 씨가 검사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대요. 형제가 있으면 더 좋다고.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인분도 검사 받아주실 수 있나요? 아이를 낳으신다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준서의 동생이 있으면 이식 확률이 높아진대요. 제발. 미쳤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준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걸 제가 왜 해야 해요? 준서도 준호 씨 아들이에요. 제발.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아이만이라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혜진을 일으키려 했어요. 일어나요. 제가 검사 받을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동생이.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전 안 해요. 못 해요. 여보, 준호가 말했습니다. 왜 제가 해야 해요? 당신들이 만든 아이잖아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할 수 없어요. 못 하겠어요. 당신들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는데 이제 아이까지 낳으라고요? 제발, 혜진이 다시 엎드렸습니다. 제발요. 뭐든 할게요. 제발 준서만.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가요. 둘 다요. 여보, 나가라고요.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준호가 혜진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돌아봤습니다.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밝게 웃던 얼굴이요. 공룡 스티커가 붙은 파란 신발, 노란색 가방을 맨 작은 등,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4살 아이, 백혈병, 골수이식,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고통도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요.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그른 걸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의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부분 일치였습니다. 이식이 가능은 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했지요. 동생이 있으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지요. 무엇이 옳은 걸까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깨어 있을 때도 잠들려 할 때도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쯤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지요. 혜진이 준서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밝았어요. 노란 가방을 메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전보다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공룡이랑 우주선이랑. 우리 준서 잘 그렸겠다. 혜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눈가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준서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진이 황급히 아이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저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느려졌지요. 이모는 왜 대답 안 해? 준서가 물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이모 바쁘신가 봐. 바쁘지 않은데요. 앉아 계신데요. 아이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준서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도 안녕하세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등이 멀어져 갔어요. 노란 가방이 흔들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지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준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었지요. 이모, 아이가 불렀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도 손은 닿지 않았어요. 아이가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사라져갔어요.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지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별을 보지 못했을까요? 어렸을 때는 자주 봤는데 언제부터인가 올려다보지 않게 되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나예요. 무슨 일이에요? 새벽인데. 병원 어디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왜요? 내일 같이 가요. 정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검사 받을게요. 여보,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요. 이혼은 할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준호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준서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언젠가는요. 네,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요. 아빠가 누군지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가 앞서 걸었고 저는 뒤를 따랐지요. 진료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혜진이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셨어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녀가 비켰습니다. 진료실 안이 보였어요. 준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고 웃었지요. 이모,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안녕, 준서야. 이모도 병원 왔어요? 응. 이모도 검사 받으러 왔어. 아파요? 조금. 저도 아파요. 근데 괜찮아요. 아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서 용감하네. 네, 저 용감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골수 일치 확률은 높다고 했지요. 준호는 울었습니다. 혜진도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지요.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식 수술을 하고 그 후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준호는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위자료도 포기하겠다고 했지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내고 싶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배가 불러왔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신기한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복잡했어요. 이 아이는 사랑으로 잉태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를 살리기 위해 태어나는 아이였어요. 그게 옳은 걸까요?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준서는 상태가 악화되었다가 다시 좋아졌어요. 병원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혜진은 더욱 수척해졌지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몸은 괜찮으세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 이사 갈 거예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요. 수술 끝나고 나면요. 그러세요? 정말 죄송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잊으세요. 그게 나아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맑았지요.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회복되었어요. 한 달 후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혜진은 이사를 갔어요. 401호는 비어 있었습니다.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까지요. 이혼도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딸과 함께요. 아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뻤어요. 제 품에 안겨 잠들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었어요. 누구도 잘못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모두가 잘못했을지도 모르지요. 어느 쪽이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어요. 가끔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지요.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준서를 살린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용서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다른 것이었어요.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아이는 낙엽을 주우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지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서였어요. 훨씬 커 있었습니다. 혜진이 손을 잡고 걸었지요. 둘 다 건강해 보였어요. 준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멀어져 갔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만 들렸지요. 딸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새떼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그치? 응.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후회도 희망도 함께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우리는 걸어갔어요. 각자의 길을요.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